자, 오늘 마틴 포드의 로봇의 지배라는 책을 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읽어볼까요? 복서 하만권 필하 여유신 두보. 두보라는 당나라의 가장 그 이백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시인이죠. 책을 읽는 것을 만 권을 독파하면 자신이 쓰는 그 붓 아래가 마치 귀신 들린 듯 써진대. 음, 글만 그런 게 아니라 말도 그렇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누군가가 말을 유창하게 의미 있는 제대로 된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견문이 넓은 사람일 것이고 그 넓은 견문에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좋은 말들, 좋은 글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로봇의 집에 시작해 봅시다. 선생님이 이 AI 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으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를 어, 만들 것이다. 뭐 이제 너무 귀에 못이 박히듯이 들은 얘기라 좀 이렇게 어, 어떻게 보면 감흥이 좀 없어진 것일 수도 것일 수도 있는데 있는데. 어, 이 AI 시대를 얘기할 때마다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것을 좀 떠올린단 말이야. 다른 말로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영국의 이 산업혁명 시기에 1800년대 초에 그 갑작스럽게 이 공장이 막 생기고 공장에서 기계를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한 면직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발명이 되면서 갑자기 몰락한 그 수공업자들이 막 생겼단 말이야. 왜 기계하고 경쟁해서 이제 이렇게 배틀을 짜서 뭐 천을 짜고 양모를 가지고 이렇게 니트를 짜고 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는 거야, 기계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기계를 파괴하기 시작했다고. 이걸 기계 파괴 운동, 다른 말로 러다이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AI 시대를 이야기할 이야기할 때마다 자꾸만 지금 이 러다이트 운동, 기계 파괴 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역사의 흐름에 그것을 물리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거부하는 것으로는 이 역사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마치 강물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위에서 배에서 내가 차고 있던 칼을 떨어뜨렸다고 배에다가 지금 표시를 하는 각주 구검이라고 하는데 벌써 강물에 따라서 칼은 막 흘러가 버렸잖아. 그런데 나는 여기다가 표시하면서 배에다가 각주, 배에다가 표시하면서 칼을 찾겠다고 하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이런 것을 대명사로 러다이트를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이렇게 시작된 고도로 발달한 이 IT 혹은 AI 시대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위험한 줄 어떤 이 과학자 스티븐 호킹이라든지 돌아가신 아니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한단 말이야. 이 AI 기술에 대해서. 그래서 좀 멈춰야 된다 이거 위험하다라고 경고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일자리를 모두 AI로 대체될 것이다. 혹은 AI 로봇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지만 여태까지 역사들을 돌이켜 볼 때 이런 거대한 역사의 흐름들, 기계 문명이 고도로 발달해서 더 편리한 방식으로 가는 이것은 인위적으로 잠시 규제를 통해서 막아낼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을 막을 수 없는 거대 흐름이다. 마치 이런 그 기계가 처음 생겼을 때 저놈의 기계가 나의 일자리를 빼앗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기계를 저 두드려 부셔가지고 내 눈앞에 있는 기계들 다 부시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저 러다이트들이 사실은 되게 안타깝지만 좀 우매한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 AI 시대에 우리가 다시 또 맞고 있는 이 러다이트적 사고방식을 하면 안 될 텐데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다루는 게 바로 이 기계 파괴 운동이니까 혹시 너희가 이제 뭐 면접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든지 뭐 다음 주에 이제 뭐 우리 학원 중3 대부분이 이제 그 외부 시험들을 보는데 자사고 시험도 보고 그러는데 혹시 AI 시대와 관련된 것이 나왔을 때 역사적 사례를 좀 이렇게 유추해서 든다면 이 러다이트 운동에 대해서 좀 드는 것은 어떤가? 이것도 잘 익혀두기 바랍니다. 자, 마틴 포드 이 아저씨는 미래학자인데 특히 AI에 관련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전문가들과 대화하고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해서 지금 우리가 AI 기술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미래가 AI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과 관련해서 어,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학자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테드 강의 잘 알잖아. 짧은 시간에 잘 설명하는 그런 영어로 된 강의인데 자막 당연히 이렇게 있고요. 기회가 되면 이 책은 다 못 읽었다고 하더라도 이 마틴 포드의 요 유명한 테드 강의인데 이거는 꼭 보기 바랍니다. AI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대부분의 일자리가 소멸될 텐데 이렇게 소멸된다면 우리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 뭐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뭐 AI 기업에 의해서 뭐 로봇세 혹은 AI 세금을 내게 해야 된다. 왜? 결국엔 일자리가 모두 사라졌을 때 소비자가 그러니까 노동자는 이코로 소비자란 말이야. 선생님은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번 돈을 여기저기 쓰기도 하는 사람이잖아. 다시 말하면 노동자가 사라지면 누구도 사라져? 소비자도 같이 사라지지. 그러면 소비자가 사라지면 당연히 판매자도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AI 로봇에 의해서 이것이 일자리가 소멸되는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소멸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본소득이 불가피하고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번다. 우리 기존에는 이해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이런 말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라고 하는 근면함을 숭상하는 시대였는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꿈꾸는 삶들 뭐 건물주라든지 아니면 영앤 리치 크게 돈 벌어놔서 재테크하는 그 뭐 이렇게 업체나 이런 파이낸셜에 맡겨놓고 금융에 맡겨놓고 그냥 일하지 않고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3, 40대까지 돈을 왕창 벌어서 뭐 건물 하나 사가지고 그걸 먹고 살겠다. 과거에 그 부자들, 기업인들이
야, 무도덕 무임금 아니야. 니네 파업해가지고 일 안 했으니까 돈 안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때 반론이 뭐였냐면, 야, 니네들도 일 안 하잖아. 니네들 잠깐 왔다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별거 하지도 않는데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돈 벌잖아. 그래서 대체로 이 과거에는 이 좌파 계열의 평등을 중시하고 분배를 중시하는 평등과 분배를 중시하는 요쪽에서 주로 기본소득을 많이 얘기했단 말이야. 뭐 지금 뭐 기본소득 하면 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뭐 정치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는데 대체로 그래서 평등과 이 많은 세금을 좀 걷어가지고 그 세금으로 모든 국민이 국민이기만 하면 이것들을 그 적어도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은 국가가 지급하는 그 보편복지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면 대부분이 야, 너 빨갱이냐, 좌파냐, 너 너무 과도한 평등주의 아니냐, 복지병 걸린다 이런 반론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AI 시대를 이제 앞두면서 일론 머스크라든지 대부분 이제 우파라고 하는 기업인들도 야, 이거 로봇이 다 자동화돼서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사라지면 다 실업자가 되면 어떤 돈으로 하면 누가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하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로봇을 집집마다 보편화하고 무인 자동차를 팔려고 하는데 그럼 이 로봇이 무인 자동차를 만들고 무인 자동차가 그러면 운전기사들, 택시 운전기사라 트럭 운전기사들 다 소멸시킬 텐데 그러면 이렇게 일자리가 모두 사라진 세상에서 과연 무슨 돈으로 로봇을 사고 무슨 돈으로 햄버거 사 먹고 무슨 돈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사라는 거야?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일론 머스크 같은 뭐 트럼프 주의자인데 요즘 우스갯소리로 그 테슬라 자동차에 스티커 붙이는 게 유행이라며. 나는 이 차가 일론 머스크가 미치기 전에 산 거다. 나 일론 머스크가 미치기 전에 돈 내고 산 거니까 나 욕하지 마라. 뭐 이런 스티커를 붙이는 게 뭐 미국의 요즘 유행이라고 이제 해외트픽에 나왔던데. 어쨌든 여담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기본소득 왜 로봇이 일자리를 다 대체했을 때도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가 아니라 이제 일하지 않아도 돈은 받아야 우리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다. 노동자는 반대편으로 뒤집어 보면 소비자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본적으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의 어떤 패러다임, 생각의 틀, 프레임을 차츰 우리가 좀 전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특히 이 AI 로봇이 뭘로 작동하냐면 빅데이터라는 일종의 뭐 새로운 빅데이터가 새로운 시대의 석유다라고 얘기하잖아. 이 빅데이터를 누가 제공하냐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런 줌 수업을 하고 하면서 다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고 유튜브에 알고리즘화되고 빅데이터로 바탕이 돼가지고 하기도 하고 선생님 네이버 블로그에 이렇게 책을 읽고 하면은 서평도 올리고 하는 것들이 다 이게 빅데이터의 원료가 돼가지고 로봇도 움직이고 챗GPT가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 설명하는데 선생님이 소스를 제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나는 그렇다고 내가 이걸 자발적으로 이걸 썼다고 내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내가 돈 받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 이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이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AI를 구동해가지고 큰 돈을 로봇을 만들고 무인 자동차를 팔 그 기업들은 결국에 니네들이 돈 버는 근원은 어디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채팅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말하고 올리고 한 것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돈 버는 거니까 세금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의 틀을, 사회 구조의 틀을 좀 바꿔야 되는 시대가 병행해서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 마틴 포드가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길지 않은 영상이고 뭐 영어 공부도 할 겸 자막 켜놓고서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이 책의 1장부터 4장까지 읽어오라고 했는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 중에 좀 인상 깊은 부분들을 선생님이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지금 AI가 이제 의사라고 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의사가 가장 좋은 직업이니까 우리 중에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의대 가잖아. 전교 1등 하는 사람들이 갈까 말까 하는 게 의대인데. 그런데 이 제프리 힌턴이라고 하는 이번에 노벨 그 물리학상 받은 생물학상인가 물리학상인가 아무튼 AI 기술을 생물학상인 것 같은데 물리학상인가 아무튼 노벨상을 올해 받은 제프리 힌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의사에 대해서 로드러너 이거 선생님 아기 때 만화라 니네는 모를 텐데 얘가 로드러너야. 이거 엄청나게 빠르게 달리는 타조야. 근데 이 타조를 먹겠다고 하는 이 코요테 얘가 뭐냐면 얘는 맨날 이런 식으로 골탕 먹는 거야. 의사는 바로 이 코요테래. 떨어질 것을 이가 알아차렸지. 이때는 절벽 끝을 지나쳤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AI가 우리의 직업을 이제 소멸시키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그때는 뭐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절벽 끝을 지나갔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지. 시대가 변하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예측하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 이 갑자기 멈춰버린 얘, 그래서 얘를 쫓다가 공중에 지금, 나 여기 왜 발이 안 닿지 하면 이제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다. 라고 하면서 의사는 소멸될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물론 선생님은 뭐 아까 수업에서 몇몇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의사라고 하는 게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의사라고 하는 지금의 약을 주고 처방을 내리고 이러는 것으로서의 의사는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아픈 사람과 소통하고 아픈 사람한테 다가가지고 진료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의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AI를 바탕으로 협업을 하면서 컴퓨터에서 이렇게 뭐 처방전을 그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든지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AI와의 협업이라든지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새로운 종류로서의 의사의 역할이 변형되지 않을까? 의사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이런 것은 뭐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는 않고 이 책에서도 계속 읽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 왜? 어느 직능단체보다 우리가 지금 의사들 파업하고 하는 것들 강력하게 작동하잖아. 왜? 사회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의사란 직업이 갑자기 사라지진 않을 거다. 왜? 이 직능단체로서의 의사들의 권력이 세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인간의 목숨을 다루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모두 잃는 방식으로 변화되는 제도들이 갑자기 막 들어닥치지 못할 거다. AI가 이제 뭐 의사를 대신해서 처방전을 내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바로 처방해가지고 약사를 모두 대체한다든지 해요. 약사는 기본적으로 가장 대체되기 빠른 직업 중에 1순위로 늘 꼽잖아. 왜 의사가 이렇게 처방전 내리면 그대로 이렇게 약국에서 약을 제조를 해주는 건데 이거 뭐 AI가 훨씬 더 실수 없이 약을 이렇게 처방해서
포장해서 줄 거다. 기계화 될 거다. 이거는 진짜 뭐, 뭐 자명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물론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 목숨을 다루는 것이고 신중해야 하는 어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럼 AI가 실수를 했을 때, AI 로봇이 실수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런 책임의 소재를 점검하고 책임져야 되는 자리에 위치할 어떤 사람은 반드시 있는데 아마 그게 이제 미래의 약사가 되지 않을까? 이 책에서 앞부분에서는 어떤 얘기를 주로 다루냐면 AI를 이용해서 연구자들의 연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제프리 힌턴이라는 아까 지금 얘기한 이 사람도 이 DNA가 유전자 이 핵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질병이 발현되기도 하고 어떤 그 유전적 특성이 발현되기도 하고 발현되지 않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유전자 접힘을 이제 통해서 발현되는데 그런 특성들이 그런 것을 인간 연구자가 이런 모델 저런 모델 하려면 밤새도록 해도 해서 그것들을 알아냈다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올해 이제 노벨상을 탔는데. 그러니까 연구가 과거에 연구실에서 연구자 한 명이 한 땀 한 땀 하는 방식의 그런 연구 성과가 나오는 그거보다 어마어마한 속도의 비약적인 연구 성과가 쏟아져 나올 거라는 거지. 그게 새로운 백신을 만들고 특히 우리 지난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전 세계적 연결망 때문에 어디서 하나가 바이러스가 터지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건 시간 문제고 그렇게 해가 전 세계가 다 차단하고 있는데 우리가 겪은 일이잖아 몇 년 안에. 그런데 그때 그나마 빠른 속도로 세계적 기업들이 백신들 만들고 치료제들을 만들어가지고 물론 많은 희생을 치르긴 했지만 이 팬데믹을 종식하는 엔데믹 상황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거잖아. 그런데 앞으로 어 연구자가 이런 그 의학 약품을 연구하고 이렇게 배출할 수 있는 속도는 제한되는데 그러면 이런 팬데믹 상황이 다시 발발했을 때 그러면 어떤 거 누가 그러면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런 백신들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제는 AI가 할 거다 뭐 이런 전망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차 강조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빠른 속도로 뭐가 완전히 대체되는 데는 브레이크 작용들을 하고 있는 제도라든지 직능단체의 어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어떤 싸움이라든지 왜? 이 정치가 작동하는 거니까. 압력단체로 작용해서 우리 뭐 지금 의사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대 정원수가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전 국민적인 여론이 있지만 의사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자기네들 밥그릇이 좁아질 것 같으니까 다 같이 파업하고 지금 이 병원을 멈춰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진퇴양난에 이제 빠져서 의사 말을 안 들어줄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어떤 변화를 가로막는 규제로서 브레이크로서 작용할 수 있어서 이게 하루아침에 너무 많은 빠른 이렇게 기술이 발견됐다고 해서 기술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브레이크가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고 반면에는 이것이 비약적인 AI가 AI를 그 프로그래밍 한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비해서 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의 비약적 속도의 변화들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지금 이 힌턴 같은 사람은 우리가 절벽에 와 있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은 벌써 떨어진다는 거지. 어, 우리 뭐 당연히 테슬라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는 뭐 이 책이 나오는 뭐 2000, 뭐 우리는 2024년에 사는데 아직도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잖아. 어,
이 책에 보면 왜 이런 것들이 어려운지.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다는 거야. 이 오토파일럿 기능이. 이 책을 읽은 친구는 알겠죠. 왜?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 운전할 때 좀 겁나기는 하거든. 차들이 너무 빨리 다니니까. 그런데 사실은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잘 안 나. 왜 그러냐면 고속도로는 누가 없냐면 신호가 없고 사람이 없어. 차만 있어. 물론 이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고속도로 같이 사람은 없지만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나지. 왜? 속도에 비례해서 F는 ma니까 이 속도에 비례해서 어마어마한 큰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엄청 크게 나지. 그렇지만 오토파일럿이 가능한 방식은 맞단 말이야. 왜? 결국에 AI는 여러 변수들의 인간처럼 유연하게 그 적용하기 어려운 기술들이 있다는 거잖아. 인간한테 너무 쉬운데 AI가 못하는 건 뭐야? 이 상식을 못한다는 거야. AI는 상식이 없는 애야.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당연히 예를 들어서 시은이가 횡단보도 앞에서 막 이러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뭐야? 지금 내가 빨간불이지만 좀 건너볼까요?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 움찔움찔하고. 그러면 이것을 아, 저 새끼 건널 수도 있는데 위험한데? 라고 하는 상식이 있단 말이야, 운전자한테는. 근데 AI는 그것이 과거에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내가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을 통해서 강화학습을 통해서 내가 학습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은 움찔움찔하는 사람은 이 새끼 위험하고 건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얘한테는 상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한테는 상식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은 엄청 쉽게 잘하는 것과 AI는 못하는 것. AI는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어떤 정보를 인간은 도저히 그 속도로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이 뇌를 사용하는 인공신경만, AI 기술을 인공신경만 기술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뉴런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는 그 다음에 시냅스 단계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절달 물질, 화학적 보상 체계를 활용해서 무엇을 학습하고 익히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잖아. 지난 시간에 우리 뭐 융의 생각의 지도나 이런 거 할 때 우린 태어나면서 할 수 있는 게 많아. AI를 학습시키는 그 이 방식하고 어린아이가 이것이 컵이다라고 하는 말을 배우는 거하고는 이 방식이 같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공통점이 있다고 거기서 계속 차용해가지고 인간의 방식대로 이 AI 기술을 인공신경망 기술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모방해서 만들고 있는 건 맞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거지.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소나 말 같은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걷는 방법들을 탑재하고 해가지고 바로 걸을 수 있다고. AI 기술이 그렇진 않잖아. 거미는 태어나자마자 사냥하는 법을 거의 익히고 태어난다는 거야. 우리가 뭔가를 학습해서 배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학습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직관적인 프로그래밍이 돼서 태어나는 것 같은 기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플라톤 같은 철학자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상기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왜 이것을 그냥 알고 있지? 이건 왜 배우지도 않았는데 알 수 있지? 그게 전생에 우리가 그 이데아 세계에서 살았을 때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계로 태어나면서 레테, 망각이라고 하는 강물을 막 퍼마셔가지고 그렇다는 거잖아. 선생님처럼 똑똑한 사람은 들 퍼마셔가지고 똑똑하고 니네처럼 무지한 것들은 많이 퍼가지고 이 리셋이 많이 돼가지고 그렇다는 거야. 레테, 망가의 강물을 마셔가지고. 어쨌든 이런 상상의 근원은 뭐야?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AI처럼 학습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이 상식에 그냥 본능과 직관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파고가 이세돌뿐만 아니라 뭐 세계 최강자인 커제를 이겼는데 이세돌 알파고가 이세돌 이길 때 커제가 비웃었거든. 중국 애가. 에휴 저 이세돌 이제 한물 가가지고 저 AI한테도 지네. 그래가지고 이세돌은 한 판이라도 이겼는데 커제는 그 다음 해인가 다다음 해인가 붙어가지고 한 판도 못 이기고 내내 지고서 심지어 창피하게 울었어요. 인공지능한테 졌다고 우는 그 커제를 보면서 선생님이 야 이제 이 시대 바둑의 시대는 끝난 것인가.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선생님도 이제 바둑 좋아하지만 바둑은 여태까지 둔 그 어떤 바둑도 똑같은 바둑이 없어. 이게 200수 정도 두는데 이 19줄 19줄의 순서에 따라서 두는 이 경우의 수가 같은 바둑이 한 번도 겹치지 않고 나왔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야 이건 진짜. 그런데 이것을 프로그래밍을 통해서는 당연히 인간을 못 이길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야 체스랑 장기하고는 수준이 달라서 뭐 딥블루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도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 세계 최강자를 이기고 했단 말이야 60년대에 60년대가 70년대인가 그렇지. 보들리아르가 언급을 했으니까 한 70년대쯤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거하고는 전혀 완전히 수준이 다른 게임이야 이 바둑이란 게임이 원리상.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그 구글의 딥마인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알파고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인간은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지. 이런 시대. 그런데 이 인간은 바둑을 둘 때 어떤 묘수를 둘 때 왜 그 수를 그렇게 뒀냐고 물어보면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 감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이것을 이제 바둑 두는 사람은 일감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느낀 어떤 감이 있어서 일감으로 뒀다. 이렇게.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야? 직관이라고도 하고. 그 직관이 작동하는 것을 왜 그러냐고 설명할 수 없잖아. 이런 것들은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과 AI가 작동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잘하는 것이 다르지. 이 서로가 잘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은 거지. 직관을 사용하는 부분. 그리고 인간의 상식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인간의 가치 판단이 작동하는 부분.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수용자 측면에서 꼭 봐야 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 AI가 찍은 혹은 만든 그린 예술품이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없다고도 하잖아. 근데 이 문제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돼? 예술의 가치는 만든 사람의 의도에 있기도 하지만 또 누가 있어? 그것을 수용하는 아이고, 감상하는 사람이 그 작품에 대해서 재미와 감동과 교훈을 느낀다면 그것이 AI가 그린 것이든 뭐 코끼리가 뭐 코로 그린 것이든 원숭이가 그린 것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에게 그 예술이 어떤 의미를 가져온다면 이거는 뭐야? 수용자 측면에서도 그 어떤 가치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AI가 아무리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예술 AI가 만든 작품일지라도 그것은 감상자의 몫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술적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뭐 이런 답변도 가능하지. 이런 AI가 그린 작품이 나오면서 과거로부터 사진이 예술이냐 아니냐
포토샵을 쓰면 예술인이 아니냐 등등의 기술이 발전해 가면서 계속해서 예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것이 오히려 예술의 역사였다. 따라서 AI가 지금 이런 어떤 이것이 예술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다는 점에서 이 논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예술이 발전할 것이고 예술의 개념이 변형되고 예술의 개념이 확장되어 올 것이다. 과거에 사진기가 나왔을 때, 영화가 나왔을 때 그러했듯이.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바탕으로 이런 문제들이 만약에 출제된다면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만든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감상자가 이 인식이 바뀌고 생각이 넓어지고 예술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효용을 이 감상자가 AI 작품을 통해서 느꼈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의 답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뭐 AI로 대체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지금 이 책에서는 어떤 얘기를 다뤘냐면 AI 로봇이 너무 빠르게 작동하고 모든 그 산업 환경이 AI 로봇에 맞춰가지고 작동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부상자 수가 속출한대 이렇게 아마존 물류창고에.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AI 로봇화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사람으로 바꾸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지 사람과 AI를 섞어 놓으면 AI도 작동이 잘 안 되고 왜? 그 사람이 움직이는 변수들을 다 체크를 못 한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사람들은 AI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니 사람이 그 속도와 그 환경의 구조에 맞춰야 돼서 부상이 속출하더라는 거예요. 인간들만 작업을 할 때와 달리. 이런 것도 AI에 대한 반대 의견이 충분히 될 수 있죠. 이런 얘기들이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거 아까도 몇몇 친구들한테는 소개했는데 이거 되게 그 이 책에서 선생님이 되게 그 관심 있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회사는 AI 자동화를 통해서 AI 로봇이 막 햄버거를 만드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AI 로봇이 만드는 이유는 뭐야? 더 빠르고 값싸게 효율적으로 값싼 그 햄버거를 많이 만들 수 있다. 쉬지 않고 만들 수 있다. 알바비 안 줘도 된다. 알바비보다 이게 더 싸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맨날 쓴단 말이야. 맥도날드의 인건비를 낮출 수 있다. 더 싼 값에 햄버거 만들 수 있다. 같은 계열이긴 한데 AI의 효율성을 이용해서 뭘 만들겠다고 생각한 거야, 이 회사는? 프리미엄 햄버거를 만들겠다는 거야. 더 비싼 햄버거. 발상의 전환이지. 이게 AI 시대에 무엇이 바뀔지를 예측하고 선도적으로 자기식으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왜? AI라고 효율적이고 값싸고 빠르게 만든다? 그게 아니라 AI를 이용해서 만드는 제품을 누가 쓸 것인지 이것도 수용자 관점에서 AI를 이용해서 만든 것을 누가 쓸 거야? 누가 먹을 거야? 사람이 먹을 거잖아. AI가 먹을 거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 손이 안 닿잖아. 아주 위생적이지. 침 안 튀잖아. 실수 안 하잖아. 안전하고 신선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AI 로봇을 써가지고 감소된 인건비만큼을 뭘 투자하냐면 이 사람들은 오로지 재료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더 비싼 쇠고기 쓰겠다. 감소한 만큼. 가격 안 낮출 거야. 가격 더 높일 거야. 왜? 더 위생적이고 더 안전하고 실수 없이 만들어. 그리고 우리는 감소한 인건비나 증가된 효율성의 베네핏을 뭘로 치환할 거야?
가격 다운 안 시킬 거고 더 비싼 토마토, 더 비싼 양상추, 뭐, 뭐 양파 해가지고 프리미엄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런 발상의 전환들이 AI 시대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AI가 고도로 발달해도 AI 목사님, AI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AI 스님한테 찾아가서 우리 그 어머니 명복을 빌기 위해서 반야심경 좀 해주세요. 완벽하게 하겠지. 하지만 그런 것은 누가 못 받아들이냐면 누가 못 받아들여? 수용자가. 왜? 우리는 생산자로서의 AI한테 일자리를 뺏길 수는 있지. 노동자로서는. 하지만 뭐는 안 뺏기냐면 소비자로서의 우리의 권리는 안 뺏긴단 말이야. 왜? 소비자가 왕이잖아. 그러니까 AI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세계가 많이 바뀐다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없어질 수는 있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취향이라든지 인간이 원하는 욕망이라든지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AI 시대가 온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 않으니 AI 시대가 올수록 뭘 더 봐야 돼?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인간은 무엇을 원하는지를 더 들여다봐야지. 그런 측면에서 이 AI 시대의 나의 진로와 관련한 화두는 충분히 좀 고민을 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 설명도 좀 듣고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면, 아, 내가 이번에 자소를 쓸 때 혹은 면접장에서 분명히 AI 시대에, 그러면 검사라는 직업은 AI 시대의 법조인은 AI 시대의 의사는 검사는 혹은 뭐 외교관은 뭐 기타 등등 나올 수 있잖아. 정치인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AI와 어떤 식으로 잘 조화해서 더 나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AI 시대의 회계사는 뭐 해야 되지? AI 훨씬 더 잘할 텐데. 그때 뭘 생각해야 되면 생각이 막막해진단 말이야. 우리 상상하면 AI가 나처럼 다 할 것 같잖아. 하지만 아까 얘기한 규제, 직능단체의 저항,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AI가 잘하는 부분과 인간이 잘하는 부분이 다르다. 또 결국에 수용자는 인간의 마음을 가진 소비자란 말이야. AI한테 우리가 물건 팔 게 아니고 AI한테 우리가 변호를 제공하고 AI한테 판결 내리고 할 게 아니잖아. 완전히 바뀔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단 말이야. 인간이니까. 그래서 그쪽 측면을 물고 늘어져서 좋은 답안들을 사전에 좀 만들어 놓자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아까 이 햄버거 사례나 이런 것들은 좀 봐줄 필요가 있지. 왜 너무 뻔하게 하는 거잖아. 대부분 생각들은. 여기도 의료 측에서는 사실 어렵다는 거야, 이게. 왜? 이 규제가 심하니까. 그래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엄청난 의료비, 만성적인 의료보험의 적자. 왜? 인건비가 너무 비싸, 의사들이. 안 비쌀 수가 있나? 니네 생각해봐.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6년 그 어마어마한 의대 6년 비용 꼬라박고 인턴 레지던트 또 꼬라박고 인생을 막 십몇 년을 그 십몇 년이 뭐야? 그렇게 꼬라박았는데 월급을 적게 줄 수가 있나? 누가 하겠냐 그러면 아무도 안 하지. 그러니까 의료비가 비싸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 어떻게 대체할 수 있다고? AI가 대체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의사로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의사가 더 빠르게 많은 환자들을 돌볼 수 있게 할 수는 있지.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의료 개혁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의대 정원 수를 늘려가지고 이 의사 단체하고 싸워가지고 지금 오히려 더 의사들이 모자란 이 판국이 생긴 이 정책 갈등. 이게 사람들이 다 하는 거잖아. 이것 때문에 문제잖아. 그렇다면 대안으로서 AI가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도 의료 서비스를 더 보편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원격 진료도 하고 원격 수술도 하고 AI 로봇 손을 이용해서 서전들이 외과 의사들이 멀리 가지 않아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아주 기초적인 그 감기에 대한 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AI가 하고 AI가 잘하는지만 면허를 가진 의사가 그냥 보기만 하고 인증만 책임지고 해주기만 해도 일일이 그거 뭐 약, 뭐 이거 해라 이렇게 처방하고 문답하고 이런 것들 안 해도 되잖아. 더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잖아. 그렇다면 이런 효율성을 통해서 그 의료비는 낮추고 더 많은 지금 의사가 없는 그 지방이라든지 곳곳의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의료 문제, 의사 부족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신은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할 때 AI 기술 이용하자 이런 대안을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특히 이 책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정신과 분야 있잖아. 선생님이 그것도 인용하려고 했는데 그 한 장을 빼놓은 것 같은데. 어, 우리가 왠지 그 정신과 진료를 우리 오은영 박사님이 그런 걸 많이 좀 이렇게 완화시키긴 했지만 왠지 내가 정신과 갔다 오면 미친 사람 같잖아. 사실은 그냥 몸이 아프듯이 이렇게 우리 뇌가 좀 아픈 거거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당연히 적절한 약물 치료나 혹은 상담 치료를 통해서 고쳐야 되는 병이 있어. 그런데 꺼린단 말이야. 왜? 아, 내가 그래도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싫고, 그리고 뭔가 도움이 되겠어? 뭐 이런 의심도 하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정신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는 사람에 대한 초기 진단 같은 것을 AI의 문답을 통해서 한다면 사람하고 얘기해서 이렇게 꺼리는 그런 상담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 진단을 내리는데 초기 진단을 사람한테 하기는 좀 이렇게 창피한 진단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정신과 분야가 그렇고. 아, 제가 똥꼬 아파서 왔는데 뭐 이런 얘기 하기 힘들잖아. 이런 거 할 때 그래도 AI 로봇이라면 물론 그게 이게 거쳐가지고 사람이 하겠지만 좀 이런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물론 이제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철저히 잘 뭐 그 돼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겠지. 개인의 의료 정보는 아주 사적인 정보니까. 아, 그래서 그 이런 게 또 반론이 될 수도 있어. 안 된다. 왜? 의료 정보라는 건 개인의 생체 정보고 아주 내밀한 정보인데 이게 빅데이터에 활용되기 위해서 개인의 정보를 엔진으로 또 쓴다고 했잖아. 연료로 쓴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의료 정보라고 하는 아주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한 이 접근권을 개인들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의 그 빅데이터가 연료니까 빅데이터가 그만큼의 양이 일반 채팅이나 이런 정보보다 적을 것이고 그렇다면 AI의 발전 속도가 의료 발전 속도는 적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책의 내용은 많고 하늘 내용 할 말은 많고 그래서 이게 너무 빨리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수업 영상 뭐 당연히 올려놓을 테니까 기회가 되면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선생님도 마음이 급해가지고 시간은 짧고 뭐 그래서 너무 두서없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둡시다. 자, 어, 이 갑자기 왜 우리 경목요일 끝났는데 또 한 분이 나오나요? 선생님은 이 AI와 관련된 어떤 질문이 나올 때마다 꼭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그래. 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이가구야. 부유한 것이 구해지는 것이라면 비록 수집편. 내가 말채찍을 말채찍질은 마부 같은 일도
내가 할 것이다. 그런데 뭔 얘기야? 내가 부자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비록 채찍잡이의 천한 일이라도 나는 할 건데 구할 수 없으니까 오역 위지. 내가 하고 싶은 바를 할 것이다.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아무튼 자, 이 송나라 때 주희가 주석을 달았는데요. 지편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채찍 잡는 천한 일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말한 거냐면 부귀는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좋은 거 할 거라는 거야. 이 얘기가 왜 AI랑 왜 상관이 있냐? 자, AI 시대에 직업이 사라진다. AI 시대에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좋다 이거야. 왜? 어떤 직업에서의 성패나 성공과 실패는 사실은 운명이, 다른 말로 운이 많이 개입된단 말이야. 운이 개입돼. 그 운이 개입된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했어. 내 물질적 풍요를, 내 행복을 위해서 어떤 직업을 선택했어. 그 직업이 날아갈 수도 있지. 그럼 이 날아가는 시대가 온다는 거잖아, 그냥. 아니요, 저는 피해가지고 잘 해볼게요. 이것도 중요해.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그런 시대가 온다면 내가 거스를 수 없는 어떤 것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러면 뭐야?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돈은 없어도 재미는 있어야 된다고. 좋아하는 거 하는 거지. 이럴수록 좋아하는 거 하지. 그러니까 대안으로 AI 시대에 당신이 선택한 어떤 진로가 예를 들어서 누가 저 변호사 할 건데요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면접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면접관이. 만약에 AI 시대가 돼가지고 이것이 대체돼가지고 그 변호사라는 직업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갑자기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 되죠. 내가 변호사를 꿈꿨던 이유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일이어서 그 일을 했지요. 그리고 법에 대해서 법적 지식을 연구하고 하는 것이 좋아서 했지요. 그러니 이게 돈벌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우리 사회의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좋아서 했으니 그러면 법학과 교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 법학과 교수도 변호사를 배출할 수 없어서 사라진다면 그러면 AI가 법을 제대로 구현하고 판결할 수 있는지 이렇게 변호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사람도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 그게 비록 과거처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은 아닐지라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면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하면서 의미 있게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단지 돈으로 환산될 수 있어서 돈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내가 의사하려고 했는데 AI 시대에 의사의 가치가 떨어져서 돈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단지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것이 내 삶에 의미가 있고 내 삶에 의의를 가져다 주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제가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귀는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그때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라고 말한 것을 저도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음, 시험 관계상 그런 거 자신의 진로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자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다 잘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진로 분야에 이러이런 진로 분야에 이런 영향이 있을 거고 이럴 때 나는 이렇게 할 거다.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바뀌기 어려울 거죠. 제대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뭐 하는 거야? 만약에 지금 이런 예측과 이런 것들이 안 돼가지고 만약에 사라진다 하더라 할지라도 그래가지고 사라지면 그래도 내가 이 직업이 사라져도 나는 왜 이 직업을 하려고 했는지 제 마음은 사라지지 않을 거고 제 흥미와 이런 것들이 생길 거니까 그것에 맞게 또 다른 직업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 분야에 제 전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부분은 없는지 이도저도 안 된다면 그래도 내가 이것을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그때 그렇게 되면 뭐 기본소득이 뭐 이렇게 사회제도가 받쳐주기도 할 거고 만약에 그렇게 안 받쳐준다 할지라도 제가 돈벌이는 다른 것으로 하면서 제 이 분야에 대한 저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키우고 싶습니다. 뭐 이런 답변을 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이 책이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야, 얘들아. 이 기회에 AI 분야의 전문가는 어떻게 미래를 전망하고 있는지도 꼼꼼히 좀 읽어볼 수 있는 책이고 전작이 그 까먹었다. 전작이 있는데 전작이 되게 유명한데 어떻게 보면 그 내용들을 이렇게 압축하는 AI 역사도 좀 담겨 있고 현재 AI의 최첨단의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어떤 AI에도 지금 그 이 딥러닝 이렇게 뭐지? 챗GPT 방식의 인공지능망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이런 방식과 또 다른 방식. 선생님도 이 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게 굉장히 많거든. 아, AI 기술이라고 난 다 챗GPT 같은 기술을 쓰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또 않더라고. 그래서 뭐 무슨 AI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뭐 상징주의라고도 하고, 무슨 주의라고 하고, 그래서 AI의 미래도 학자들도 다 다르게 판단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도 되게 많은 것을 좀 이번에 좀 알게 됐거든. 그래서 너희도 관련한 정보들에 대해서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의 문제잖아. 그리고 당장에 지금 뭐 면접 준비를 하는 친구들한테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 높은 확률로 과천외고든 뭐 수원외고든 안영외고든 뭐 저도 상상고든 무슨 고든 아무튼 그 준비들을 하는데 AI 관련된 질문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누차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책 구해서 좀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을 마무리를 잘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책을 잘 읽어오고, 선생님의 개인적 취향이 좀 반영이 돼 있는 책인데, 우리 새해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 가장 글을 잘 쓰는 소설가가 누구냐 그러면, 그냥 1번은, 이제는 뭐 노벨문학상을 탔으니 뭐 한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선생님은 김훈이 가장 뛰어난 문장가라고 생각해. 이 시대에 지금 살아있는 문장들 중에. 근데 김훈의 문장은 사실은 뭐 우리 전에도 한번 뭐 다뤘지만 유명한 작품들이 많은데 이 책은 아주 독특한 작품이야. 일종의 가상의 역사를 말과 인간이 이렇게 공존하면서 살던 어, 어떤 환상적인 어떤 그 과거 시대를 이렇게 환타지로 일종의 환타지 소설이야. 그래서 뭐 이세계물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뭐 전생물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어, 너희한테는 이게 어떤 재미로 읽힐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그런데 이 책을 추천을 한 이유는 아주 뛰어난 문장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이 약간 어려운 어휘들에 대해서 그리고 약간 깊이 있는 생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문장을 구사하는지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김은의 그 새 첫 번째 책으로는 달 너머로 달리는 말이라고 하는 익숙하지 않은 작품이야. 그래서 도서관에 많이 없을 거고 하니까 1월 1일 기념으로 한 권 사 그냥. 자, 미리미리 책은 구해서 읽기 바라고요. 어, 와, 뭐 래퍼처럼 얘기를 했더니 끝났네. 아무튼 지금 뭐 준비해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 바쁜 친구들 많은데 어쨌든 뭐 그래도
늘 책을 가까이 하고 책을 계속 읽고 있으면 그래도 좀 어, 개인의 성장이나 발전에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열심히 책을 놓지 않고 열심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 굿나잇. 감사합니다. 그래, 고생했어. 그래, 음, 안녕. 좋습니다. 그래, 안녕, 안녕.